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알아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는데 급박한 사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언론개혁을 장부하며 조국 장관 보도 관련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안타깝고 아쉽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필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환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핵심 인물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여 년간 부족한 윤 씨가 사건 당시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수 출신 배우 설리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속사와 유가족 측은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 66일, 취임 35일 만인 어제 오후 전격적으로 물러났습니다. 퇴임 시기 없이 사의를 밝히는 석 장짜리 입장문만 냈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는 자의에 의한 사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에 부담을 느낀 여당과 청와대 출구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첫 소식은 김지아 기자입니다. 장관 사의 입장문을 낸 지 1시간 반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사를 나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 오전 11시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 축소 등을 추가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뒤 개혁 실무팀과 점심을 먹을 때만 해도 거취 얘기는 없었다가 점심시간 직후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게 할 순 없다며 법무부 간부들에게 사의 표명을 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격적인 사의 표명을 두고 여권에서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사퇴 수습을 위해 조 장관 사퇴라는 출구 전략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조 장관은 A4 용지 4장 분량 입장문에서 본인을 통해 검찰개혁이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비유하면서 취임 당시 검찰개혁 마무리와 완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고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 같은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언론에 자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여당은 당혹스러움과 아쉬움을 표시했고 야당은 사필 규정이라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고서정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 직후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을 야기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언론 스스로 깊이 성찰하라며 신뢰받는 언론을 위한 자기 개혁을 당부한 겁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 민주당은 안타깝고 아쉽다며 과도한 검찰 수사를 탓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부당한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 그리고 개인 가정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가정적 어려움을 가져온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사필 규정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송구스럽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인사참사와 국가적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혐의 내용을 부인할 때마다 이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최근 입수한 핵심 물증은 정경심 교수가 녹음한 통화 내용입니다. 디지털 파일 형태로 규모가 상당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통화 내용을 습관적으로 녹음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심 인물들로 꼽히는 자산관리사 김모 씨나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 등과의 통화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진술이 앞뒤가 다르거나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이어질 때마다 확보된 육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 휴대전화는 검찰에 압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 파일은 다른 저장 장치에 옮겨져 보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통화 녹음과 같은 구체적 증거 제시에도 정 교수는 좀처럼 진술 태도를 바꾸지 않아 수사진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정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조사 자체에도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 검찰은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령도나 연평도와 같은 서북 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 훈련 규모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우리 군은 발사 수가 줄어든 건 맞지만 사격 수준 유지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부터 7년 동안 우리 군은 연간 평균 1000여 발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30문에서 40여 문이 동원돼 평균 한 문당 24발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엔 불과 220발을 사격했고 하반기에도 200발 정도만 예정돼 있습니다. 한 문당 평균 10발 수준입니다. 2017년과 2018년엔 육군의 폭발 사고로 8개월 동안 사격 훈련이 중지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기준으로 사격 훈련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건 숫자로 확인된 셈입니다. 사격 거리도 훈련 장소가 파주로 바뀌면서 최장 40km에서 17km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서청원 의원은 의도적인 축소가 의심된다며 군의 해명과 함께 이전과 같은 수준의 훈련 진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의 비슷한 문제 제기에 우리 군은 특정 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지만 전체 수치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해병대는 이에 대해 서북 도서 사격된 다양한 탄종 사격이 가능해 발수가 많았지만 내륙에선 고폭탄만 사용해 감소한 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K9을 운용하는 다른 포병부대의 연간 사격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사격 수준 유지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실사격 훈련하는데 이게 뭐 능력이 저하된다, 축소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군은 훈련 장소 이동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순환 훈련을 통해 단순 사격만이 아닌 상륙 훈련 전반을 숙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장관 지명 이후 66일간 이어진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후 2시죠. 조국 장관 사퇴 변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지명 66일 만이고요. 취임 35일 만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직접 검찰 개혁안 발표하고 라디오로 생중계까지 됐는데 오후 2시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마 정치권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고 박사님, 왜 이 시점에 사퇴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돌연 사퇴, 기습 사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작스러운 표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 시점에 사퇴했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예. 조선일보 오늘 일면 탑이 아주 전면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 분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와대가 벌써 얼마 전부터 이 사퇴 시점 날짜를 3개를 주고 선택하게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사퇴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내규도 단축하면서 그 검찰개혁에 대한 발표와 당정청 협의를 아주 숨가쁘게 일정을 조정했다. 이런 그 보도가 지금 조선일보 일면탑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하면 무슨 기습 사퇴, 돌연 사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퇴 이거 자체가 아니다. 예. 적어도 조선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뭘까? 정치권에서 표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도 심각하게 추락했고, 그리고 한국당과 뭐 이렇게 이 중도층 경우에는 뭐 이게 한국당이 앞질렀다는 보도도 어제 나왔습니다. 예. 그 리얼미터 조사로. 그리고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여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조국 장관 문제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 그게 집권당입니까? 그리고 그게 대통령 비서들입니까? 저는 일부 의원들은 그래도 좀 강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된 것도 있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심각한 물밑 논의가 없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당과 청와대에서 일종의 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결과가 어제 기습 사퇴의 형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한테 명분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어제 그럼 혹시 예상을 하셨습니까? 뭐 저는 예상했습니다. 어제라고 예상한 건 아닙니다만 얼마 안 남았다고 제가 예상했고 여러 차례 방송했습니다. 뭐 별도의 퇴임식도 없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청사를 떠났는데 청와대 입장은 지금 상의는 없었고 조국 장관 본인이 결심한 거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죠.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사퇴를 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가족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데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됐죠.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퇴의 어떤 그 시기와 명분의 문제였지 시점의 문제였지 뭐 주구장창 장관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 중에서도 아마 이제 지금 청와대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부담스러웠던 것은 이 중간층이라 그럴까요? 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시점을 왜 뭐 하필 어제 했느냐 했을 때 보통 이제 시간을 뭐 즉시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가장 어떤 합리적인 시기가 소위 우리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날 조국 장관이 그만두면 얼마나 참 장면이 멋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 자체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불투명한 시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검찰 개혁 문제도 이제 이행 점검 시기로 간다면은 굉장히 반복적인 용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어쩌면은 국감 하루 전날입니다만은 어제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니었냐고 해서 대통령하고 많이 상의했다고 보고 그 시점과 명분 지난 일이지만은 뭐 약간 전격적인 것도 괜찮았다 생각했던 것이 최소한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그렇게 필요하구나라고는 저는 체감을 했다라는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과 특히 뭐 청와대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제 검찰이 오히려 어쩌면 검찰 개혁을 솔선수범해서 이행하고 주체가 되는 쪽으로 리더를 해간다면 국민들이 이러한 진통이 이런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구나라는 계획으로 만든 리더십이 만들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사퇴 전날이면은 일요일 날 문 대통령을 만나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법무부 국감이 있는 날입니다. 국감에서 만약 위증을 하면 처벌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증 문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또 분석 기사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정치는 뭐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앞서 두 분 말씀하셨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위협받고 있고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이런 상황에서 이 흐름을 끊을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오늘이 이제 법무부의 국감이 예정돼 있으니까 만약에 국감에서 조국 장관이 그대로 출석해서 답변을 할 경우에 모든 언론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현재의 지지율 악화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어떤 위증을 하게 될 경우는 이게 기자회견이나 인사청문회 이런 것과 달리 이 벌금형이었고 실제로 뭐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그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최하가 징역 1년 이상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현재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으로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검찰개혁 안을 발표를 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오후에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이런 수순을 밟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제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고 1시간 후에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국론 분열 아니다 이렇게 했던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이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언론 자기 개혁을 해달라고 또 당부를 했습니다. 이 서초동 집회에서 주로 나왔던 구호가 이제 검찰 개혁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이제 언론 개혁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이 조국 정국 국면에서 언론의 보도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어떤 불편한 심정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됐었는데 대통령의 언급도 언론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서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지층이 요구하는 이 언론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해석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이렇게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정치권 반응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퇴 규정입니다. 조국 사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조국 사퇴가 곧 대통령의 책임 벗어나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네, 야당은 사필 귀정이다, 또 여당은 안타깝다 이렇게 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이 앞으로 검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조국 장관 사퇴를 주장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그 대학이죠. 예. 이제 시작이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작이다는 글에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고요. 저한테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조국 장관의 장관직 사퇴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10월 3일, 10월 9일에 광화문에 나왔던 수백만의 국민들이 외쳤던 당시의 구호는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이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장관직에 사퇴하는 것으로 이 국면이 끝난다. 물론 집권 세력은 그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 어쨌든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완성돼서 사퇴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사퇴했습니다. 부적절한 그동안의 행적과 의혹들이 너무 누적되어서 대통령과 법 여건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이켜보면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를 잘못 지목했고 잘못 추천했고 그리고 잘못 인사 강행했다. 그 결과 불과 며칠 만에 결국 장관직에서 사퇴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잘못된 인사를 추천한 사람도 그리고 임명 강행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석 보좌관들 앞에 앉혀놓고 송구하다라고 한마디 하는 걸로 이게 대국민 사과로 간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조국 장관 이 문제 때문에 지난 2달 동안 대한민국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지고 우리가 다 겪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있었는데 그냥 보좌관들 앞에 앉혀놓고 유감이다, 송구하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그간의 과정과 소회를 밝히면서 대국민 사과를 정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당도 또 이 보수 진영의 국민도 이를테면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리에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직접 물어보십시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집권 세력이 이제 조국 장관 사퇴시켰으니까 검찰개혁으로 국면 전환하자. 집권 세력은 그렇게 구상하고 그렇게 가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사태가 그 정도로 간단치가 않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 점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좀 깊이 살펴볼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권 일각에서는 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어떤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각이지만 그런 분위기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총장 임기는 2년인데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동반 퇴진 자체가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쩌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킨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검찰은 수사로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이건 이 정치 검찰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떤 결단의 시기에 오지 동반 사퇴라는 말은 지금은 정확한 이야기가 저는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검찰이 이제 비판받은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서는 인사청문회 때 여야가 본격적으로 후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수사할 거 있더라도 기다렸다 하는데 이건 인사청문회 하기 전부터 검찰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한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고 실제 그런 효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스스로 이번에 뭔가를 증명해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은 검찰 개혁의 길로 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벌어진 일은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광화문과 서초동은 갈라졌어요. 그러면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이 문제는 검찰 개혁으로 가는 것이 길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준 것이고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광화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검찰 개혁을 반대한 소리는 감히 한 사람도 하지 않았어요. 조국이만이 왜 검찰 개혁할 수 있냐 해놓고 그다음에 뭘 또 붙였냐면 문재인 대통령 퇴진.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탄핵 무효 이렇게 정치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갔단 말이죠. 네. 저는 이 움직임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혹시 승리했다면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자꾸 확전시키려는 그것은 야당의 어떤 이 대안정당으로서는 아주 저는 엉터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뭐 국민들이 이것을 지켜보지 않고 대통령도 책임을 져라라는 식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야당이 왜 있습니까? 언론이 왜 있고 검찰이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것을 사과하는 것 평으로 끝나지 동반 사태까지 연결된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진영의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부인 정경심 교수는 5차 조사를 받았죠. 이 사퇴 소식을 듣고 바로 조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향후 행보도 관심입니다. 사태와 함께 총선 출마설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뭐 가까이는 서울대로 복직은 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권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했을 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제일 좋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부산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고 나서 다시 총선 출마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때랑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심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고 또 그 민심 악화의 주된 원인이 이제 조 전 장관 가족,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이제 조 전 장관이 어떤 출마를 할 경우에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거보다는 어쨌든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서울대 교수 복직과 관련해서는 이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그냥 이 그만둔 이후에 이 공무원에서 물러난 이후에 30일 안에만 그냥 신고를 하면 복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1일 날 다시 복직을 했다가 9월 9일 날 휴직을 한 상황인데 언제든 복직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 휴직도 가능합니다. 휴직은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휴직계를 낸다면 내년 한 6월 정도까지는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정수석을 관두고 이제 학교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했을 때 또 월급이 한번 나온 걸로 또 논란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인데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요설과 궤변 같은 기각 사유로 마치 뭔가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이 명재건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 전담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 하죠. 영장에 대한 심사 역시 재판인데요. 국정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국회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저렇게 분개조로 얘기하시는 건 어이가 없습니다. 왜 반말 쓰세요? 내 말할 시간이잖아 좀. 3분 동안 하세요. 3분 동안 하지 말라면서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 따라서 야당의 의견에 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여당의 의견에 공감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수님? 요즘 하도 여당, 야당이 싸우다 보니까 누구 잘했다, 누구 못했다 말하고 싶은 국민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치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왈가불가해서는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판사가 이야기한 것은 검찰에서 한번 걸러서 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치권에서는 성역같이 좀 여겨줄 필요가 있는데 국정감사 때 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입장 아니겠습니까? 기각시키는 자체에서 뭔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연결해버린 것. 이것이 이미 지금 정치인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이거 볼 수밖에 없고 딱 마지막 한마디요. 요즘 정치인들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상대편 비하 발언을 폭력성 발언을 너무 심하게 하는데 좀 삼가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국민들이 아마 지금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 문제도 일종의 재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겠죠. 그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이 가타부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판사는 법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죠. 판사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아주 이 고전적인 또 태제가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려놓고 이건 판사의 재량권이다. 이렇게 하는 거 국민들이 과연 그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정치적인 공방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사법부 자체가 과연 이번 판결이 국민적 눈높이와 국민 법감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과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검찰이나 언론의 개혁뿐만이 아니라 뭐 사법부 역시 또 정치권 역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가 소식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겸 연기자인 설리가 어제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리의 집에서는 그동안 심경을 담은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설리의 소속사는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가수 출신 배우 25살 설리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으로 찾아간 매니저가 숨진 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매니저는 지난 13일 저녁 마지막 통화를 한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설리는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설리의 심경이 담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늘 안 되니까 와봤던 것이고 와보니까 돌아가셨던 것이고 그래서 신고를 했고. 설리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유가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한다며 빈소와 발인 등 모든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역배우 출신인 설리는 2009년 걸그룹 FX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교제 등으로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2015년 팀을 탈퇴했습니다. 설리는 이후 연기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 한 종편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용 속옷 미착용 이슈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춘재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핵심 인물의 증언을 받은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진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윤모 씨가 사건 당시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춘재를 피해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는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8차 사건 범인으로 확정돼 옥살이를 한 윤모 씨와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A씨는 지난 1990년 선고된 윤 씨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이 벌어진 88년 9월은 농촌 수확기라 너무 바빴고 일이 끝나면 피곤해 윤 씨와 함께 잠을 잤다며 범죄 시점에도 윤 씨가 자신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씨 역시 2심 재판부터는 기존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고 A씨와 함께 잠을 잤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씨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A씨의 진술이 비교적 자세하다면 중요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을 할 때여서 가장 바쁠 때라고 합니다. 먹고 자면서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날짜 특정한 날짜에 예외일 수 없다는. 경찰은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이춘재는 모든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 공개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아침의 스토리입니다. 김동철 심리학 박사,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정경심 교수 5차 소환 조사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됐습니다. 사퇴 소식을 접하고 정경심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이죠. 14일에 5번째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조사가 시작됐었고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오후 조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 2시경에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하는 게 좀 놀랍다,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내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나 의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사퇴 발표 소식을 듣고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더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을 했고요. 검찰도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조사는 종결이 됐고 조서 열람 검토도 하지 않고 오후 3시 15분쯤에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요.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 오후 늦은 시간에 3시 15분이죠. 그 5시 45분 만에 이제 조사를 종결하고 돌아간 상황인데 9시쯤 SNS를 통해서 박노해 시인이 동그란 길로 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좋을 때도 순간이고 어려울 때도 순간인 것이라는 시를 인용해서 적었고요. 말미에는 감사했습니다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네, 예. 정경심 교수 이렇게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심경을 대변했는데 어떤 점을 드러내고 싶은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심정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뭐 절정의 시간도 빠르고 그리고 최악의 시간도 빠르고 짧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기쁨도 잠깐이고 그리고 지옥의 고통도 짧고 잠깐이다. 뭐 이런 박노해 시인의 동그란 길을 가다라고 하는 글을 대변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어떤 뭐 시라든지 어떤 글을 인용을 해서 했었을 때는 그 시에 자기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현상을 보면 지금 이제 정 교수가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과거의 본인의 모습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습이 한꺼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큰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고통에 대한 극단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으로 상당히 아마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좀 끝났으면 그리고 또 이런 고통이 끝나서 결국은 미래에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안에 대한 심리, 위안에 대한 심정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하고 어제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뭐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상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경심 교수는 어제 포함해서 모두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받는 시간만큼이나 열람 시간이 길었다 이래서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정경심 우리 장관 배우자도 불리한 진술 자료 그리고 불리한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 자료 제시하니까 갑자기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집에 가겠다고. 검찰 이 특수수사 역사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사하세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도 이런 혜택 안 주지 않습니까? 검찰이 소환하면 언제든지 가서 조사를 받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자숙하는 자세로 검찰 소환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한 내용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조사와 열람 시간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반인과 정경심 교수는 차이가 많이 난다. 주광덕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고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겠다 이렇게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 또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철저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이렇게 대규모의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 수사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정경심 교수도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병에 대한 검토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 현재 5차 조사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하고요. 한 50시간 조사를 했는데 한 절반 가까이는 조사 열람 검토에 시간을 썼다고 한다면 한 24시간, 25시간 남짓 조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광범위한 혐의점에 비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차, 7차 조사도 불가피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스모킹 건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4차 조사부터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혐의점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4, 5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범들로 지목된 또는 공범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관련 오촌 조카나 동생이 지금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는 조사가 좀 마무리돼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주말쯤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 조 전 장관도 검찰 출석이 가시화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정경심 교수는 지금 비공개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됐는데 조국 전 장관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단 소환조사 가능성 여부인데요. 소환조사가 꼭 피해자로 소환조사를 한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참고인으로서 소환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가 조사를 받고 있고 동생과 조카가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고인으로서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소환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전 장관의 신분을 벗어났고 자연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검찰이 현재 인권 수사를 앞세워서 포토라인이라든가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공개 소환을 금지하겠다라고 내부 입장을 밝히고 외부적으로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 소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어찌됐든 전 장관이든 현직 장관이든 원칙대로라면 그 직분과 상관없이 공직자 직분과 상관없이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장관의 사태로 과연 검찰의 칼날이 무뎌질지 아니면 더 예리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요. 초등학생을 친 후에 달아난 카자흐스탄 젊은 뺑소니범 A씨가요. 어제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달아난 지 27일 만에 우리나라로 자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네, 특가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피의자입니다. 9월 16일이죠. 그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뇌출혈에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조 조치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행히 도주 직후 차량이 근처에서 발견이 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바람에 신원이 특정이 됐지만 범행하루 만에 그 출국하는 바람에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도주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경남 진해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찰은 이 남성의 자진 입국에 심리적 부담 외에도 도피를 도왔던 친누나의 수감 소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이 자국 방송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의자 누나가 한국의 불법 체류자로 구금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본인이 자수해서 형을 감경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빨리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다음 우리나라 국적기까지 왔습니다. 국적기는 그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합니다.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네, 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남성은 다친 아이와 부모에게 죄송하다 이러면서 용서를 빌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나의 수감 소식도 이 자진 입국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인터폴에 의해서 사실 수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국 주한 그 카자흐스탄 대사관 측에서 회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누나가 사실 그 사고를 친 동생에게 도와주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불법 체류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와줬었는데 누나 역시 사실 불법 체류자였었거든요. 누나 역시 불법 체류자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누나가 사실 출국 당국의 보호 조치 중이란 말을 카자흐스탄 A씨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통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애가 상당히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나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유가 돼서 사실 온 계기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는 자수해서 체포를 하고 난 후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다친 아이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미안하다,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용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뺑소니라는 큰 잘못을 했지만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자진 입국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무면허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다치게 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와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도주치상의 양형은 중상해거나 이렇게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수감경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건인데 어찌됐든 경제적인 형편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 피해 아동을 위해서 조금 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원도 좀 선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사고가 나고 도주한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땐 재질이 나쁘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를 당한 피해 아동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 이런 글을 청와대 국민정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아동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하나요? 아버지가 청원을 올렸을 당시에는 의식이 희미해서 거의 상당히 중환자실에서 상당히 상태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아버지 얘기로는 가족들과 같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는 지금 현재 회복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뇌에 대한 문제가 뇌출에 있었거든요. 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완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예계 비보 전해드려야 되는데 가수 겸 배우, 젊은 분들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설리 씨가 어제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속사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소속사에서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갑작스런 비보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 원한다. 각종의 추측에 기초한 기사라든가 루머들을 자제를 부탁하고요.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3시 20분경이었습니다. 설리 씨가 본인의 자택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시간이 좀 흐르니까 매니저가 좀 걱정이 돼서 이 자택에 방문했다가 설리 씨를 발견하게 됐고 경찰이 출동하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관련된 현장 검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료, 연예인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에 따르면 유서로 보이는 심경을 적은 메모가 집에서 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네, 현장 검식을 통해서 설리의 다이어리나 메모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유서는 아니지만 마지막 장에 설리의 심경 변화가 적혀 있는 페이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망 원인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메모 형태의 글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평소 우울증 증세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있었는지 여부를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역 배우 출신으로 데뷔를 해서요. 가수, MC까지 최근엔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연예 활동을 한 5년 전이죠. 또 잠정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2009년도에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었거든요.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접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래에 이제 종편에서 악플의 밤이라고 하는 MC로 이제 활약을 했었었고요. 이
그 MC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에 대한 심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뭐 대인 기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사실 11월 달에 손목을 다쳤었거든요. 이때도 자살이 아니냐라고 하는 또 악성 루머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이 당시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고요. 대인 기피에 대한 부분들과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누이 계속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의 아마 그런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악플의 밤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인간 최진리는 본인의 이제 그 본명입니다. 최진리와 연예인의 설리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겉은 화려한 연예인과 그리고 최진리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모습은 어두운 모습인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교차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해리성 증상, 그러니까 가면 증후군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에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참 다른 아픔이 있었나 싶은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리 씨가 뭐 대인기피증 고백도 하고 뭐 인관과 연예인 설리 사이에 괴리감도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걸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가장 큰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면들은 누구나 인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지금 설리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참고 아마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내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아니고 지인들이 그냥 도와줬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전문가들을 찾아서 일단은 조언을 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일찍 가서 참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했던 전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지도부에 대해서 법원이 최고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카탈루니아 주민들은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공항으로 들어가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곤봉을 휘두릅니다. 스페인 제2의 공항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 카탈루냐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훈케라스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부수반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데 항의하는 겁니다. 혐의는 선동과 공금 유용. 다른 지도부 인사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벨기에로 도피한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해 독립 찬성 90%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Que esto era un juicio político, consideran que evidentemente la culminación de este juicio político es esta sentencia, que también la consideran una sentencia política. 시위가 격화하면서 37명이 다쳤습니다. 항공편 100여 편이 취소되고 공항 주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카탈루냐 지방 노동단체들은 오는 18일 스페인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홍콩에서도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미국 의회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15살 소녀 의문사와 경찰의 성폭행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 손에는 성조기를 들었습니다. 약 13만 명의 홍콩 시민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겁니다. The USA will be passing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soon, so we hope the rally will show the United States our freedom. 이 법안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르면 16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걸로 홍콩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집회에 대해 외국 의회가 홍콩 문제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익사체로 발견된 15살 여학생 천엔린을 추모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천연인이 경찰에 살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5살 소녀의 의문사와 경찰의 성폭행 의혹 등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키움이 연장 혈투 끝에 적지에서 SK를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김하성이 결승타를 때리며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키움 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SK 선발 김광현. 5타자 연속 삼진으로 강력한 9위를 뽐냅니다. 이에 맞선 키움 브리검은 다양한 구종으로 SK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다시 만난 두 선발이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습니다. 불펜 싸움에서도 0대0의 균형은 이어졌습니다. 결국 연장전에 돌입한 승부. 키움의 집념이 돋보였습니다. 연장 10일에 서건창의 2루타로 기회를 잡은 키움. 김하성의 큼지막한 2루타로 선제 득점을 뽑아냈고 이정우와 센즈까지 적시타를 때리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키움의 3대0 승리. 키움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SK를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양팀 합쳐 17명의 투수가 투입되는 총력전이 펼쳐졌지만 키움의 뒷심이 더 강했습니다. SK는 11회까지 안타 6개에 그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경기 MVP엔 결승타를 기록한 김하성이 선정됐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확률은 79%인 가운데 오늘 저녁 열리는 플레이오프 2차전에 SK는 산체스, 키움은 최원태를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 오후 평양에서 열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남북 축구 경기는 결국 생중계가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생중계 요청을 끝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우리 측 중계와 취재진은 물론 응원단도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득점 등 주요 경기 상황을 SNS를 통해 전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시장에 대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도 지역별로 수익성이 천차만별이어서 투자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말 사흘 동안 15,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대출 등 아파트에 적용되는 부동산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 투자로 눈을 돌린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비규제 지역이고 지속적으로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 향후 규제 지역으로 선정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서울 여의도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26대 1을 넘는 등 일부 오피스텔은 아파트 버금가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심한데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하고는 좀 무관해서 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에도 전국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써 이제 입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지역 상업용 부동산 평균 수익률은 4.86% 선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업체가 홍보하는 수익률만 믿지 말고 교통 여건과 배우 수요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 시각 급상승 검색어를 다양한 시각으로 짚어보는 아침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장관연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 발표 이후 35일간의 짧은 재임 기간에도 연금 혜택을 받게 될지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규정상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장관연금은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조 전 장관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기간과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 기간만으로 10년이 넘어 공무원 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조 전 장관의 처남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항해사였다는 가짜뉴스가 SNS에서 퍼지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아침 눈길을 사로잡은 사진 한 장 살펴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의 65번째 여왕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93세, 머리가 하얗게 생 여왕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서 연설문을 읽고 있습니다. 여왕 연설은 의회 새 회기가 시작될 때 진행되는데 연설문은 주요 강료들이 대신 작성합니다. 2년 반 만에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여왕은 브렉시트와 범죄 대응 등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26개 법안을 소개했는데요. 영국 하원은 앞으로 닷새간 이 여왕 연설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포결을 실시합니다. 연설을 마친 여왕은 관례에 따라 마차를 따고 버킹엄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또 한 차례 가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져 출근길 겉옷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19도, 대전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늘 아침까지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은 아침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제주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틀째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모레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